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답답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어,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황점순 어르신, 올해 67살이세요. 퇴직하신 뒤로 건강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아침마다 1시간씩 꼬박 공원을 걸으십니다. 저녁 식사는 밥을 반 공기로 줄이셨어요. 라면, 과자, 빵은 아예 끊으셨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어르신의 뱃살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보다 조금 더 늘었어요. 배가 나온 건데 팔다리는 더 가늘어지셨습니다. 거울을 보실 때마다 한숨이 나오신다고 하셨어요. 어르신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분명히 노력하고 계신데 뱃살이 사라지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뱃살의 진짜 범인이 누군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듯이 용의자를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뱃살의 범인으로 의심했던 것들이 과연 진짜 범인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범인이 누군지 밝혀드리겠습니다.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먼저 우리가 흔히 뱃살 범인으로 지목하는 것들이 있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많이 먹어서. 두 번째, 운동 안 해서. 세 번째, 타고난 체질 때문에.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고 나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자, 수사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용의자입니다. 많이 먹어서 뱃살이 찐다. 이게 맞는 말처럼 들리죠.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똑같이 드시는데 한 분은 날씬하고 한 분은 뱃살이 있는 경우 보신 적 있으시죠? 부부 사이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는데 한쪽은 배가 나오고 한쪽은 안 나오는 경우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얼마나 먹느냐로만 설명이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적게 먹는다고 자동으로 뱃살이 줄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어요. 과일입니다. 과일이 달콤하니까 당분이 많아서 살찌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대한당뇨병 학회 자료에 따르면 포도의 당지수는 46입니다. 현미 당지수가 55예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알고 있는 현미보다 포도의 당지수가 더 낮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게다가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보라색 껍질 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포도 껍질째 드시면 이 좋은 성분을 그대로 흡수하실 수 있어요. 과일을 먹어서 뱃살이 찐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단, 주스로 갈아서 드시거나 시럽에 절인 통조림 과일은 다릅니다. 자연 그대로의 과일을 적절하게 드시는 건 괜찮아요. 자, 첫 번째 용의자인 많이 먹어서는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진짜 범인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수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입니다. 운동 안 해서 뱃살이 찐다. 이 용의자도 직관적으로 맞는 말 같죠. 움직여야 살이 빠지는 거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도 뱃살이 찔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운동을 열심히 해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씁니다. 글리코겐이라는 게 소모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걸 보충하려고 단 음식을 먹게 합니다. 탄수화물을 찾게 해요. 그래서 운동 후에 먹고 싶은 게 생기죠. 빵이 먹고 싶다, 과자가 먹고 싶다, 라면이 먹고 싶다. 이건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몸이
그렇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운동을 강하게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이 무엇을 하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운동을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강한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도 많이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고 염증을 만들어요. 염증이 많은 몸에서는 지방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 염증과 싸우느라 지방 분해까지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대한비만학회 권고 기준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정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내장 지방 감소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매일 1시간 헉헉대며 뛰는 것보다 가볍게 걷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용의자인 운동 안에서도 반쪽짜리 답입니다. 무조건 운동하면 된다는 건 틀렸어요. 어떻게 운동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용의자입니다. 타고난 체질 때문이다. 저는 원래 살이 잘 찌는 체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들도 다 뚱뚱하고 어머니도 뱃살이 있었고 그러니 나도 어쩔 수 없다고요. 물론 유전적 요인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유전은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유전은 총을 장전하고 환경이 방아쇠를 당긴다. 아무리 살이 찌는 유전자를 타고났어도 생활 방식을 바꾸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자라면 체중이 크게 달라진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전보다 생활 환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용의자, 체질 탓은 진짜 범인이 아닙니다. 자, 3명의 용의자를 모두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뱃살의 진짜 범인을 찾지 못했죠.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네, 진짜 범인은 바로 코티솔입니다.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코티솔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호르몬입니다. 옛날 사람이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도망가야 살잖아요. 그때 코티솔이 팍 나와서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혈당을 올리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합니다. 덕분에 호랑이를 피해 도망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티솔은 원래 좋은 호르몬입니다. 단기간에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는 생존 호르몬이에요. 문제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현대를 사는 특히 우리 세대는 50, 60이 넘어도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이런 걱정들이 매일매일 쌓이다 보면 코티솔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태가 됩니다. 만성적으로 코티솔이 높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한비만학회 공식 자료에 따르면 내장 주위의 지방세포에는 코티솔에 반응하는 수용체가 다른 부위보다 최대 4배나 많습니다. 4배입니다. 코티솔이 오면 이 수용체들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코티솔이 높아지면 다른 곳 지방은 그대로인데 배 안쪽 내장 주위에 지방이 집중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뱃살은 코티솔을 좋아합니다. 코티솔이 오면 배가 그걸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적게 먹고 운동해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뱃살이 줄지 않는 겁니다. 황점순 어르신처럼 말이에요. 어르신이 3년 동안 다이어트를 해도 뱃살이 줄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식사는 줄이고 운동은 했는데 걱정과 스트레스가 계속됐던 거예요. 그게 코티솔을 계속 높은 상태로 만들었고 뱃살에 지방을 계속 쌓은 겁니다. 2024년 국제비만임상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를 보면 코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에 비해 내장 지방이 평균 2.3배 많다고 합니다. 2.3배예요. 먹는 양이 같아도 말이에요. 게다가 코티솔은 근육을 분해합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이 빠지면 기초대사량이 줄어요. 기초대사량이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우리 몸이 자동으로 쓰는 에너지의 양입니다. 이게 줄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는 몸이 됩니다. 황점순 어르신이 팔다리는 더 가늘어졌는데 배는 오히려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코티솔이 근육을 먹고 뱃살을 쌓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코티솔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을 방해합니다. 렙틴은 배가 불렀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호르몬인데 코티솔이 이걸 억제해버려요. 그러면 배가 불러도 계속 먹고 싶은 느낌이 듭니다. 야식이 당기고 단 것이 먹고 싶어집니다. 이것도 의지 문제가 아니에요.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세대에게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기본 코티솔 수치가 조금씩 높아집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우리 몸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60, 70이 넘으면 스트레스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주범을 잡았습니다. 코티솔. 그런데 공범이 2명 더 있어요. 이 공범들이 코티솔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공범은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여러분, 밤에 잘 주무시나요? 혹시 잠들기가 어렵거나 새벽에 자주 깨시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한 느낌이 드시나요? 수면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의대 연구팀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 하루에 4시간만 자게 했어요. 그랬더니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이 18%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 호르몬은 28% 올라갔어요. 18% 줄고 28% 늘었습니다. 4시간 수면 이틀 만에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렐린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계속 배고프다 신호를 보냅니다. 밥 먹고 나서도 뭔가 더 먹고 싶고 단 것이 당기고 잠이 든 새벽에도 냉장고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코티솔도 높아집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이 둘이 합쳐지면 뱃살은 더 빠르게 쌓입니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 연구팀은 이런 연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을 평균 1시간 늘렸더니 1년 동안 약 4kg 반 정도를 더 뺄 수 있었다고요. 다이어트를 따로 하지 않아도 잠만 더 잔 건데 그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잠이 다이어트입니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잠을 못 자게 될까요?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셨나요? 오전 중에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빛 아래서 걸으면 밤에 잠을 돕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만들어집니다. 낮과 밤의 리듬이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거예요. 저녁이 되어서도 밝은 화면을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텔레비전, 핸드폰, 컴퓨터, 이런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빛이 뇌를 낮은 줄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나오지 않고 잠이 잘 오지 않게 됩니다. 주무시기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끄시고 안정을 취하세요. 침실 온도도 중요합니다. 18도에서 21도 사이 약간 서늘한 느낌이 드는 게 숙면에 좋습니다. 더운 방에서는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요. 그리고 취침 시간을 되도록 밤 11시 이전으로 맞추세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너무 늦게 주무시면 이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일정하게 맞추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우리 몸에 리듬이 안정되고 자율신경이 균형을 찾아갑니다. 주말이라고 늦잠 주무시면 이 리듬이 깨집니다. 마음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낮에 걱정거리가 많았던 날은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그날 좋았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힘든 날이어도 작은 좋은 일 3가지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코티솔을 낮춰줍니다. 따뜻한 차 한 잔도 좋습니다. 좋은 향기를 맡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도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잘 자는 것이 다이어트의 절반입니다. 자, 2번째 공범입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은 것. 뱃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장 이야기가 왜 나오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 연결이 됩니다. 우리 장 안에는 수십억 마리의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좋은 세균, 나쁜 세균, 여러 가지가 함께 살아요. 이 세균들의 균형이 우리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뭘 먹느냐에 따라 이 세균들의 구성이 바뀝니다. 놀라운 건 단 3일 만에도 변한다는 거예요. 2024년 국제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습관을 바꾸면 사흘 이내에 장내 미생물 구성이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비만인 사람들의 장에는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는 세균들이 많습니다. 이걸 비만균이라고도 해요. 이 세균들이 많으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더 많은 칼로리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욕구도 달라져요. 단 것이 더 당기게 만드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반대로 좋은 세균들이 많은 장에서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지방이 덜 쌓이고 포만감이 일찍 옵니다. 그러니까 장이 건강해야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장을 건강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공식품을 줄이는 겁니다. 좋은 세균들은 채소, 과일, 통곡물 같은 자연식품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가공식품, 설탕, 흰밀가루, 정제된 탄수화물은 나쁜 세균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염증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나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염증 상태에서는 지방이 잘 빠지지 않아요. 잘 빠지지 않아요. 우리 몸이 먼저 염증과 싸우느라 지방 분해까지 신경을 못 쓰는 겁니다. 서울하산병원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에 비해 복부 내장 지방이 평균 1.7배 더 많다고 합니다. 염증이 뱃살을 만드는 거예요. 내장 지방 자체가 염증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이 많으면 더 많은 내장 지방이 쌓이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히 배가 볼록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올립니다. 심장 질환과 당뇨병 위험을 크게 높여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 혈당이 높으신 분은 내장 지방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범인 수사를 마쳤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진짜 범인은 만성 코티솔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로 코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가 되고 이게 내장 주위 지방세포를 자극해서 뱃살을 쌓습니다. 공분밀은 수면 부족입니다. 잘못 자면 그렐린이 올라가고 렙틴이 떨어져 더 먹게 되고 코티솔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공범인은 나쁜 식습관입니다. 가공식품, 정제탄수화물, 설탕, 나쁜 기름들이 장내 환경을 망가뜨리고 염증을 만들어 지방이 쌓이게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해서 뱃살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범인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주범인 코티솔을 낮추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극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겁니다. 살을 빼야 해, 빨리 빼야 해 라는 압박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 스트레스가 코티솔을 올리고 뱃살을 더 잘 찌게 만들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살을 빼겠다는 강한 집착이 뱃살의 범인이 되는 겁니다. 너무 급하게 살을 빼려 하지 마세요. 한 달에 1kg 내지 2kg씩 천천히 줄이는 게 훨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강한 운동은 오히려 코티솔을 올립니다. 대신 공원에서 30분씩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코티솔을 실제로 낮춰줍니다. 걸으면서 햇빛도 쬐면 세로토닌도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세 번째,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이게 무슨 뱃살과 관계가 있나요? 하실 수 있는데요. 관계가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우리 척추와 연결되어 있어요. 굽은 어깨, 구부정한 등이 자율신경을 긴장 상태로 만들고 코티솔 분비를 촉진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가능하다면 벽에 등을 대고 서는 연습을 해보세요. 뒤통수, 어깨, 엉덩이, 발뒤꿈치가 벽에 다 닿도록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평소에 얼마나 구부정하게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자세로 하루 2번 5분씩만 서 계세요. 자율신경이 안정되면서 코티솔도 서서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숨쉬기 운동도 효과가 있습니다. 복식 호흡이라고도 하죠. 배를 부풀리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배를 집어넣으면서 천천히 내쉬세요.
4초 들이쉬고 4초 멈추고 4초 내쉬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걸 하루에 10번만 해보세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코티솔이 내려갑니다. 코티솔을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마음입니다. 걱정과 불안을 줄이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평생 자식 걱정, 나라 걱정, 이웃 걱정하며 살아오셨잖아요. 그런 분들께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건 쉬운 말이 아닌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자신을 걱정할 때입니다. 자식 걱정이 자식에게 도움이 되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손주들 옆에서 웃어주는 게 훨씬 더 큰 사랑입니다. 그러려면 나 자신의 건강이 먼저입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합니다. 자, 이제 공범들을 잡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식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도대체 뭘 먹어야 하고 뭘 피해야 하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5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설탕과 액상과당, 음료수, 과자, 달콤한 음식에 들어있어요. 이게 혈당을 확 올렸다가 확 내려가게 만들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만듭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지방이 더 잘 쌓여요. 둘, 정제탄수화물, 흰밥, 흰밀가루로 만든 빵, 국수, 떡이에요. 이것들도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내리면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합니다. 셋, 가공식품입니다. 봉지에 든 과자,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것들이에요. 여기에 들어있는 각종 첨가물들이 장내 환경을 망가뜨립니다. 넷, 트랜스지방, 마가린, 쇼트닝이 들어간 빵과 과자에 있어요. 이건 혈관 건강에도 매우 나쁩니다. 다섯, 산화된 기름, 여러 번 재사용한 튀김 기름이에요. 뜨거운 기름에 음식을 튀길 때 기름이 변질되는데 이게 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5가지는 가능한 줄이세요. 완전히 끊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적극적으로 드셔야 할 것들이에요. 과일입니다. 아까 포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일을 달콤하다고 피하지 마세요. 당 지수가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다만 과일 주스나 통조림은 안 됩니다. 자연 그대로의 과일을 드세요. 아침이나 식사 사이 공복에 드시는 게 좋아요. 채소도 빠질 수 없죠. 채소는 그 자체로 에너지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내 좋은 세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좋은 세균이 늘어나면 장이 건강해지고 지방대사도 좋아져요. 나물, 쌈채소, 된장찌개 속 채소들, 어떤 채소든 좋습니다. 좋은 지방도 드세요. 지방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오일 같은 좋은 지방은 오히려 지방대사를 돕습니다. 볶음 요리에는 코코넛 오일이나 기버터를 쓰시고 드레싱이나 나물 무침에는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쓰세요. 요리가 끝난 후에 두르는 게 좋습니다. 생선,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근육이 있어야 기초대사량이 유지되고 지방이 잘 타는 몸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궁금하실 만한 것들을 좀 더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밥은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밥을 안 먹으면 오히려 기운이 없고 스트레스가 생겨서 코티솔이 올라갑니다. 밥은 드시되 흰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을 섞어서 드세요. 그리고 반 공기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줄이시면 됩니다. 채소만 먹으면 되나요? 이것도 아닙니다. 채소만 지나치게 드시면 에너지가 부족해서 기운이 떨어지고 오히려 몸이 힘들어집니다. 균형 있게 드시는 게 핵심이에요. 과일, 채소,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야식은 어떻게 하나요? 저녁 식사 후에 야식을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고 잠을 방해하고 이게 다시 코티솔을 올리는 악순환이 됩니다. 가능하면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저녁을 드시고 그 이후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 3회 한 번에 30분씩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이 가장 좋습니다.
매일 헉헉대며 강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척추를 바르게 하는 스트레칭, 등을 곧게 펴는 자세 교정도 코티솔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황점순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어르신은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뭔가 달라지셨나요? 어르신의 문제는 의지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운동도 하셨고 식사도 줄이셨습니다.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게 코티솔을 계속 높였던 겁니다. 그리고 1시간씩 무리한 걷기가 오히려 코티솔을 더 높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르신이 바꿔야 하는 건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걷기 시간을 30분으로 줄이되 걸으면서 좋은 경치를 보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 잠을 더 잘 자도록 취침 시간을 앞당기는 것, 걱정을 줄이고 하루에 좋은 것 3가지를 찾는 것,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뱃살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내 의지력을 탓하지 마세요. 방법이 틀렸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범인 셋을 먼저 잡아보세요. 코티솔을 낮추세요. 잘 주무세요. 먹는 것을 바꾸세요. 이 3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뱃살이 진짜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뱃살의 진짜 범인을 찾았습니다. 많이 먹어서도 아니고 운동 안 해서도 아니고 타고난 체질 탓도 아니에요. 진짜 범인은 만성 코티솔, 즉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공범은 수면 부족과 나쁜 식습관이에요. 내장 주위 지방세포에는 코티솔 수용체가 다른 곳보다 4배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에만 살이 찌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렙틴은 18% 줄고 그렐린은 28% 늘어납니다. 배고픔 호르몬이 폭발합니다. 하루 1시간만 더 자도 1년에 4kg 반 차이가 납니다. 장내 환경이 나쁘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있으면 지방이 빠지지 않습니다. 먹는 것을 바꾸면 단 3일 만에 장이 바뀌기 시작해요. 범인을 잡는 방법. 첫째, 코티솔을 낮추세요. 극한 다이어트는 하지 마세요. 가벼운 운동과 바른 자세,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중요합니다. 둘째, 잠을 잘 주무세요.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낮에 햇빛을 쬐시고 자기 전에 화면을 끄세요. 셋째, 먹는 것을 바꾸세요. 설탕, 정제 탄수화물, 가공식품을 줄이시고 과일, 채소, 좋은 단백질과 지방을 드세요. 황점순 어르신처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방향만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진짜 범인을 몰랐던 것뿐입니다. 이제 범인을 알았으니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께, 특히 지금 뱃살 때문에 힘드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뱃살로 고생하고 계신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봐주세요.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아직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도 정리해드리고 실천 방법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아직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궁금하신 것들이 비슷비슷했어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려볼게요. 대구에 사시는 이명희 어르신 69살이세요. 고혈압 약을 10년 넘게 드시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선생님, 저는 고혈압 약을 오래 먹었는데 이게 살과 관계가 있나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내장지방이 쌓이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내장지방이 혈압을 올리는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내장지방이 많으면 고혈압이 생기고 고혈압 약을 먹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장지방을 줄이면 혈압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해요. 하지만 내장지방을 줄이는 노력을 하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혈압약의 용량이 줄어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뱃살 관리가 혈압 관리도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조용민 어르신 65살이세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어요. 어르신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밥을 줄이면 당뇨 예방이 될까요? 밥만 줄이는 건 반쪽짜리 답입니다. 당뇨 전 단계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인슐린 저항성은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잘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치 자물쇠가 녹슨 것처럼요.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있어도 세포의 문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만성 코티솔과 내장 지방입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 나쁜 식습관도 함께 작용합니다. 밥만 줄인다고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지 않아요. 코티솔을 낮추고 잠을 잘 자고 가공식품을 줄이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이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신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겠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하신가요? 잠을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밥 먹고 나서도 단 것이 먹고 싶으신가요? 식사를 해도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시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것이나 기름진 것이 먹고 싶어지시나요? 배는 나왔는데 팔다리는 가늘어지시는 느낌이 드시나요? 어깨가 자꾸 앞으로 굽거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앉아 계시는 편이신가요? 이 중에 해당되는 항목이 3개 이상이시면 오늘 말씀드린 코티솔과 관련이 깊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신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범인을 알았잖아요. 범인을 알면 잡을 수 있습니다. 포항에 사시는 박정남 어르신 72살이세요. 어르신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 나이 들면 대사가 느려지는 게 당연한 건 아닌가요? 나이 탓은 없나요? 맞아요.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줄어듭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40대 이후로 10년마다 기초대사량이 약 5%씩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기초대사량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육이 빠지는데 코티솔이 큰 역할을 합니다. 나이 탓도 있지만 코티솔 탓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세대는 나이가 들수록 코티솔 기준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코티솔이 나와요. 이게 근육을 더 빨리 분해하고 내장 지방을 더 빨리 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게는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운동도 코티솔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헉헉대는 격한 운동 대신 가볍게 걷기, 스트레칭, 태극권 같은 부드러운 운동이 오히려 코티솔을 낮추고 기초대사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함께 한 가지 실천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10분만 햇빛을 쬐세요. 날씨가 허락한다면 나가서 10분 걷기도 좋아요. 저녁 식사 후에는 텔레비전이나 핸드폰 대신 10분 동안 오늘 좋았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도 좋아요. 맛있는 밥 한 끼, 다정한 전화 한 통, 예쁜 꽃을 본 것도요. 취침 시간을 평소보다 30분 앞당겨 보세요. 자기 전에 핸드폰은 내려놓으시고요. 이 3가지만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가난했던 시절, 자식 키우느라 힘들었던 시절, 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세대의 강인함을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이제 그 힘을 나 자신을 위해 쓸 때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오래오래 손주들 옆에서 웃으실 수 있도록요. 네, 그게 자식에게, 손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늘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뤘는데 아직 드리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뱃살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시죠? 화가 나거나 서러울 때 갑자기 뭔가 먹고 싶어지는 경험이요. 슬프거나 우울할 때 단 것이 당기는 경험이요. 이건 습관도 아니고
의지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감정과 식욕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같기 때문에 일어나는 생리학적인 현상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뇌는 도파민이라는 쾌감 물질을 원합니다. 그리고 달콤한 음식이 도파민을 빠르게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먹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감정적 식사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경험하시는데 본인이 왜 먹고 싶은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을 인식하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화나서 먹고 싶은 거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감정이 올라올 때 음식 대신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전화 한 통, 짧은 산책,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대전에 사시는 윤재열 어르신, 76살이신데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에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혼자 사니까 밥을 잘 챙겨 드시기가 어렵고 외로우니까 자꾸 텔레비전 보면서 과자를 먹게 돼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외로움도 코티솔을 올린다는 걸 아시나요? 사회적 고립감이나 외로움은 우리 몸에 스트레스와 같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2023년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내장 지방 수치가 평균 1.4배 높았습니다. 외로움이 뱃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대화를 나누는 것, 함께하는 것이 뱃살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경로당이나 어르신 복지관에 나가시거나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동네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건강에 좋은 거예요. 이 영상도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식 한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일단 물 한 잔부터 드세요. 자는 동안 수분이 빠져나갔거든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창문을 열거나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10분에서 15분 정도 쬐세요. 이게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분비 리듬을 맞춰줍니다. 아침 식사는 단백질을 포함해서 드세요. 계란 한두 개, 두부 한 조각, 생선 한 토막. 단백질이 포함된 아침 식사는 오전 내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혈당이 안정적이면 코티솔도 덜 분비됩니다. 점심 루틴입니다. 점심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드세요. 나물이든 쌈채소든 뭐든 좋아요. 채소에 섬유질이 먼저 들어가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을 드세요. 이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 상승폭이 줄어들고 인슐린도 덜 분비됩니다. 오후에 가벼운 간식이 드시고 싶으실 때는 과일이 좋아요. 사과, 포도, 딸기, 블루베리 같은 것들이요. 과자 대신 과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장내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은 가능하면 7시 이전에 드세요. 늦은 저녁 식사는 혈당을 올린 채로 잠자리에 들게 만들고 수면의 질을 낮춥니다. 저녁 이후에 뭔가 먹고 싶으시면 드시기 전에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진짜 배가 고픈 건가? 아니면 심심하거나 스트레스 받아서인가? 배가 고픈 거라면 따뜻한 물 한 잔을 먼저 마셔보세요. 5분 후에도 여전히 배가 고프시면 작은 양을 드세요. 주무시기 전에는 오늘 하루 고생하신 여러분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세요. 오늘도 열심히 살았다, 잘했다. 이런 말이 자기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코티솔이 내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하나씩 시작하세요. 오늘은 수면 시간을 30분만 앞당겨 보는 것, 내일은 아침에 햇빛을 10분 쬐는 것, 그 다음에는 저녁 식사 순서를 채소부터 바꾸는 것,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우리 세대는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씩 쌓아오신 분들이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렇게 쌓아가시면 됩니다. 황점순 어르신이 오늘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도 이 내용을 다 들으시고 나서요. 선생님, 이제야 이유를 알겠어요. 내 의지력이 없어서가 아니었군요. 방법이 틀렸던 거였네요. 맞습니다, 어르신. 방법이 틀렸던 거예요.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뱃살 때문에 속상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인을 알았거든요.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오늘 영상이 뱃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같이 봐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이런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뱃살의 진짜 범인 코티솔을 기억하세요. 잘 주무시고 좋은 것을 드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그것이 건강한 몸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 다음에 또 건강 이야기로 만나요.